자, 문체부 그 조직 개편은 이런 식으로 됐대요. 뭐 그냥 읽으시면 되는데요. 그냥 몇 개, 뭐가 그 산하기관이 뭐 설립되면서 뭐 조직이 만들어지고 뭐 조직이 바뀌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냥 이거는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그냥 읽으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를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고요. 보면은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직제 개편, 조직 개편 뭐 이런 각각의 여기 소속되신 분들이 있으면은 뭐 본인한테는 중요하고 소속된 부분 얘기가 아니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었대요. 2013년도 같은 경우는 기능직 계약직 폐지를 하는 이런 공무원법 규정에 따라서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하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다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고요. 혹시 그냥 한번 쭉 읽으시다가 본인이 소속된 직계 대상이 언제 왜 일어나는지 아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자료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우리 제가 문체부 전체 예산을 19년부터 아이고 못합니다. 22년도 아니죠? 21년도까지 쭉 연결을 했는데요. 그 전체 19년도 지출은 7.8조 원이에요. 이게 단위가 100만 원이거든요. 보통 예산서는 단위가 100만 원이에요. 왜 단위가 100만 원이야? 그러면 이게 20, 100천, 막 100만, 1000만 이렇게 읽으시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게 읽으시지 마시고 단위가 100만 원이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 콤마가 10억 원이고 두 번째 콤마가 조원이에요. 딱 보면 얘는 그냥 7.8조 원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굉장히 편하죠? 얘는 어떻게 읽어요? 1.2조 원이라고 읽으시면 되고 얘는 0.9조 원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서부터 뭐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하면 날세요. 오늘 강의 못해요. 그냥 딱 이 콤마를 활용해서 얘는 1.2조 원, 얘는 0.9조 원, 얘는 2.3조 원 그런 식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문체부의 전체 지출 규모예요. 전체 지출 규모인데 전체 지출 규모는 19년도 같은 경우는 7.8조 원이었어요. 7.8조 원이었는데 근데 정부안은 7.7조 원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정부안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부안. 예산 그 집행 그 편성하려면은 누가 편성을 해요? 정부가 편성하죠. 정부가 편성해서 국회로 제출하죠. 국회로 제출할 때는 얼마를 짰냐면은 7.7조 원을 짠 거예요. 반올림에서 7.7조 원을 짰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깎이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래 정부안은 7.7조 원을 짰는데 국회에서 7.8조 원, 그래서 한 1,000억 원 정도 더 올라가서 통과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19년도 문체부는 7.8조 원이었었는데 20년도는 얼마로 늘었어요? 8.5조 원 늘었죠. 예. 문체부 7.8조 원이 1년 사이에 8.5조로 늘었어요. 그런데 정부는 원래 얼마를 짰어요? 8.5조 원, 한 558, 그래서 짰는데 국회 통과 과정에서 8,515로 조금 줄었죠. 국회 통과 과정에서 오히려 조금 줄어서 원래 정부 원안보다 국회를 통과하고 나니까 8.5조 원이 작년에는 통과를 했고요. 21년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 원안은 얼마였어요? 8.8조 원 59였었는데 그런데 국회를 통과하고 나니까 8.8조 원 97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금 늘어났죠. 그래서 문체부 전체 예산을 보면은요, 그래도 꽤 꾸준히 열심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7.8조 원에서 8.5조 원에서 8.9조 원으로 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8조 원 그러면은 감이 안 오시죠? 이게 뭐 내가 뭐 1억 원, 뭐 10억 원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이 있잖아요. 10억 원이면은 서울에 있는 어떤 아파트를 살 수 있겠다라고 감이 있을 텐데 뭐 이 빌딩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감이 있어요? 10억 원까지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숫자 감이 느끼는 한계일걸요? 뭐 아니면 100억 정도는 우리가 이 빌딩 가격이 이게 100억짜리인지 뭐 50억짜리인지 80억짜리인지 별로 감 안 오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뭐 금액이 너무 크면 이게 좀 감이 안 올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금액이 너무 클 때는 좀 상대적인 금액을 가지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이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가 문체부는 여러 개의 통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각각의 회계가 각각 달라요. 이 통장이 다른 거예요. 통장이 다른 건데 이 문체부가 쓰고 있는 전체 통장이에요. 전체 회계입니다. 건강진흥기발기금이라는 게 있고 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게 있고 체육진흥기금, 문화진흥기금, 뭐 아시아 특별회계, 언론진흥기금, 연말기금
일반회계 그리고 지역신문 발전기금 등등이 있는데 관광진흥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그 외국 갈 때 공항이나 그 이제 공항이나 항구 같은 거 할 때 저절로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그 저절로 내는 그런 과태료가 아니라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 부담금이 자동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카지노 혹시 거기 이제 강원랜드 가보신 분 있으세요? 강원랜드 가보시면은 들어갈 때 뭐 무슨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뭐 내라 뭐 그런 거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카지노 갈 때나 이 외국 갈 때 이 자동으로 내는 이 부담금이 쌓여가지고 되는 우리 관광진흥개발기금인 건데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관광 쪽에다가 쓰이는 돈이 한 1.6조 정도 되는 거고 제일 큰 돈은 어디예요? 제일 큰 돈은 뭐 일반회계예요. 일반회계가 가장 어느 부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든 돈을 다 들어갔다가 모든 돈이 나오는 게 일반회계인데 일반회계에 못지않게 큰 어마어마한 기금이 있습니다. 이게 문체부의 특징인데요. 이렇게 참 그리고요. 그 중간중간에 저 질문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강사분들 특징인데 맡기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중간중간에 그냥 인터랙티브하게 그냥 같이 얘기하면서 그 강의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아무 때나 그냥 질문하셔도 좋고 항의하셔도 좋고 토론을 하셔도 좋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냥 말 끊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체부 같은 경우는 이 특징이 굉장히 커다란 기금이 있어요.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는 굉장히 커다란 기금이 있는데 얼마나 크냐면은 2.6조 일반회계에 거의 필적하게 큰 기금이 있다는 건데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이바지하신 분이 여기에 계실까요?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이바지하신 분일까요? 자,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이바지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그 토토를 해보신 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분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에 이바지를 하신 분인데요. 우리 뭐 여기 계신 분도 그럴 테고 뭐 아니면은 최소한 주변에서 로또 사는 사람들은 자주 있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로또 사는 사람 많이 봤는데 토토 사는 사람 혹시 보셨어요? 솔직히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뭐 토토 사시는 분 본 적 있어요? 그런 로또 매출액이 더 클까요? 토토 매출액이 더 클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떠요? 물어보는 참 그렇지. 이게 눈치밥으로 많이 제가 물어본 걸 보면은 토토가 더 크니까 제가 질문을 했겠죠. 놀랍게도 토토 매출액이 로또 매출액보다 더 크다고. 좀 깜짝 놀랐어요. 맨 처음에 자료를 봤을 때 내가 이게 제대로 된 자료가 한 10년 전부터 커졌어요. 한 10년, 한 2003년이니까 7, 8년 전부터 토토 매출액이 로또 매출액보다 더 커졌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는 아직 토토 했던 사람은 없는데 뭐 굉장히 아마도 토토는 매니어들이 있나 봐요. 매니어들이 많이 써가지고 로또가 더 많이 큰데 제가 갑자기 토토 얘기를 왜 했냐면요. 토토를 샀을 때 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로또 같은 경우는 그 복권기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혹시 여기서 딱 얼굴 보니까 몇몇 분들을 기억하실 분들이 여러 있는데 옛날에는 뭐 주택복권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 뭐죠? 주택복권 지금도 있나요?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옛날에는 굉장히 복권이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여러 종류가 있어서 주택복권은 주택 관련돼서만 우리가 주택복권을 사는 돈은 주택 관련돼서 지출을 하니까 주택복권인 거고 또 뭐 무슨 복권 하면은 그걸 가지고 뭐 거기에 관련된 것만 지출해야 해서 복권인 건데 그런데 이게 정부가 이런 식으로 살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냥 나는 주택을 내가 어떤 사람이 복권을 많이 사는 거에 따라서 돈이 많이 자금이 생기면은 이게 그냥 엉망이 되잖아요. 더 많이 돈을 쓰고 싶은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복권 사업을 잘하는 데다가 돈을 쓰게 되는 그런 황당한 일이 생겨서 모든 복권을 다 통합해서 그냥 복권 기금에다 통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금융 복권을 사든 로또 복권을 사든 뭐 무슨 복권을 사든 다 그것을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예외가 있으면 스포츠 토토예요. 스포츠 토토는 이 복권 기금이라고 통합해서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토토는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이게 금액이 많이 늘었죠. 19년 동안 하더라도 2.3조밖에 안 되는데 이게 20년도에 2.6조로 뭐 굉장히 금방 많이 늘었고 21년도에는 별로 안 늘었죠. 왜 많이 안 늘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스포츠 경기가 별로 많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년에도 많이 안 열렸고 올해도 많이 안 열릴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스포츠 토토 발행 건수가 굉장히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뭐 급여든 뭐 여러분들 사업장이든 그것에 대한 돈의 원천이 아마 뭐 스포츠 관련된 그런 기관이라면은 대부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돈이 원천일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는 뭐 작년보다 지출이 좀 그렇게 별로 거의 늘지 않았고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지출이 막 갑자기 늘어. 뭐 돈이 막 우리 조직에 돈이 막 넘쳐.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은 그냥 스포츠 토토가 잘 팔리니까 작년에는 돈이 넘쳤던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스포츠 토토가 발행 자체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그렇게 넘치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그 근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회계별 이 수입과 지출을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관광 사업은 보통 이런 관광진흥기금에서 많이 하고요. 이런 뭐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뭐 문화예술 사업을 하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수입 원천은 뭐냐면요. 건물 커다란 거 지으면은 그 법적으로 그런 뭐 예술품 같은 거 그 뭐 사야 되는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에서 수입이 들어가는 것이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인 거고요. 뭐 영발기금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수입은 이건 극장 그 가보시면은 항상 그 표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그쵸? 우리 극장 티켓이 8,000원 주고 사면 요즘 얼마죠? 8,000원? 8,000원도 한참 옛날 얘기죠? 요즘 만원 하죠. 예. 만원 정도 사면은 거기에 보면은 조그만 글씨가 써져 있어요. 뭐 연발기금 뭐 얼마 뭐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는데 거기에서 돈이 또 들어와가지고 이쪽에 쓰이는 거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전체 금액이 8.8조 원이면 너무 금액이 크니까 이게 감이 안 잡히셔도 이게 좀 상대적으로 보면은 8.8조 원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일반회계고 그 다음 큰 거는 2.6조 원짜리 국민체육진흥기금인 거고 그리고 관광진흥개발기금도 1.6조 원 뭐 상당히 꽤 큰 이런 사업을 규모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제가 개봉박두는 뭐냐면요.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세부 사업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 다 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체부의 모든 예산 세부 사업을 하나도 빠짐없이 나열했다라고 해서 문체부의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건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서울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요, 어떻게 해요? 어디 멀리 저기 남산타워 가지고 날씨 맑은 날 서울시 전체 다 보이죠? 남산타워 꼭대기 가면은 인천 앞바다까지 보여요. 날씨 좋은 날. 그러면 서울시는 당연히 다 보일 텐데 서울시를 다 보는 높은 데서 이렇게 쫙 보는 것이 서울시에 대해서 제일 잘 알 수 있는 수단일까요? 아니요. 저는요. 서울시가 하고 있는 모든 예산 사업을 세부 사업 단위로 하나도 빠짐없이 엑셀 리스트를 쫙 보고 그걸 가지고 제 나름대로 소팅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게 제 밥 먹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그 서울시에 있는 모든 세부 사업 단위까지의 그 사업 예산 리스트를 쭉 이렇게 스크롤하고 있으면은 아 이게 서울시의 정체구나라고 느낌이 와요.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체를 파악하고 싶으시면은요. 문체부에 있는 모든 예산 세부 사업을 리스트로 딱 갖고 있으면은 아 이게 문체부구나라고 느낌이 오실 텐데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세부 사업이 다 하나의 사업도 빠짐없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저랑 같이 보시면은 문체부의 정체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전 세계에서 PPT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맨날 나오는 사람이 있죠? 스티브 잡스잖아요. 그 스티브 잡스가 왜 PPT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라고 그런 그 얘기를 듣게 된 게 기억나시나요? 옛날 그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딱 이 사진 보고 이거를 쫙 이 두 손가락으로 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으악 하고 누르는 거잖아요. 이게 이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 사진을 크게 확대했을 때 확대되는 게 그 스티브 잡스가 전 세계에서 PPT를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각인된 그런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제 강의도 그거를 흉내냈어요. 무슨 소리냐면요. 이게 다라니까요. 이게 다인데 이렇게 하고 끝나고 집에 가면 안 되죠. 허탈하잖아요. 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얘를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볼 거고요. 얘도 확대해서 볼 거고 얘도 확대해서 볼 거고 얘를 확대해서 보면 결과적으로 모든 세부 사업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전체 지출 규모인데요. 그리고 네.
자, 이거는 각 회계별 수입 규모예요. 이게 조금 확대했어요. 맨 처음에 나왔었던 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이었잖아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대체 어디서 돈을 버는 기금이냐, 어디서 돈을 버는 기금인지를 보면은 우리가 한 1.6조 원은 돈을 벌어요. 1.6조 원의 돈을 버는데 모든 돈을 버는 그 방식을 제가 다 나열을 했어요. 근데 보면은 제일 큰 것이 뭐예요? 5천억짜리 0.5조 원이잖아요. 여기 콤마 첫 번째, 콤마 두 번째 콤마가 그 조원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0.5조 원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5천억 원. 제일 큰 수입이 법정부담금이죠. 법정부담금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잠깐 말했습니다만 우리 외국 갈 때 그 강제로 내는 그런 부담금이 관광진흥개발기금 법정부담금인 거고요. 나머지 이런 뭐 비통화 예금 회수라는 것은 이게 기금이라는 것은 돈이 있는 거잖아요. 이미 돈이 작년에 재작년에 썼던 그런 말 그대로 펀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펀딩이 이미 있는 돈, 그냥 그 있는 돈이 이만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작년 재작년 계속 갖고 있었던 돈과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외국 나가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카지노 가는 사람들이 내는 돈을 새롭게 버는 돈이 한 5천억 원인 거고 원래 그냥 갖고 있었던 돈이 한 이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도 너네 좀 기금에 좀 돈이 좀 모자라지 해서 일반회계에서 약간 보태주는 돈도 한 370억 원 정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관광진흥기금은 이런 식으로 수입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게 있어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그 지자체 사업을 하는 이 특별회계예요. 근데 지자체 사업을 하는데 문체부가 여기 뭐 전라도에다가 무슨 사업을 주고 경상도에다 무슨 사업을 주고 강원도에다가 무슨 사업을 주는 것을 문체부가 정해서 이 사업을 주는 것이 그런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수입은 그냥 경상 이전 수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대다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큰 이익을 담당하고 계실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먹는 술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술이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내 덕으로 위치되고 있다라고 뿌듯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아무튼 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 문체부가 각 지역 사업 어느 지역에다가 무슨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문체부 관련된 사업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디다가 문화회관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이 문화회관을 강원도다 지을지 전라도다 지을지 경상도다 지을지 정하는 사업이 바로 이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속하는 사업인 거고요. 그것이 한 200억 정도, 220억 정도 있다라고 보면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 국민체육진흥기금이에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포츠 토토 수입이 가장 주 수입인데요. 기타 영업의 수입이 이게 바로 스포츠 토토 수입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토토를 통해서 한 1.5조 원 정도 이상이 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미 갖고 있는 돈, 이미 그냥 작년 재작년부터 쌓여가지고 있는 돈이 한 2,300억 원 그리고 이것까지 합쳐서 한 4,600억 원 정도 그냥 돈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은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진흥기금도 그냥 원래 갖고 있었던 돈이 그냥 한 2천억 정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큰 돈 같은 경우는 이미 계속 갖고 있었던 돈이 많이 있네요. 계속 갖고 있었던 돈이 수입이 있고 그렇고요. 자, 수입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런 식으로 수입이 있나 보다라는 사실을 그냥 대강 상식 삼아서 알고 넘어가면 되고요. 진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지출이죠.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 지출은 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금이냐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제가 아까 그 관광지개발진흥기금 전체 총액이 이 1.6조 원만 있었던 거를 제가 이렇게 확대한 거예요. 확대하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바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이게 프로그램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세부 사업은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저는
세부 사업 단위까지 다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부 사업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이 예산 분류 체계거든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이 분야, 부문,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보다 장관, 항목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면 이해하시기 훨씬 편하실 거예요. 아, 이게 편하나요? 이게 예산 분류 체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예산은 이게 복지 분야냐, 아니면은 문화 분야냐, 체육 분야냐, 교육 분야냐 그렇게 나눠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체육 분야다라고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체육 분야다라고 하면은 집중을 한번 보자. 아니면 문화 분야다라고 하면 문화 분야도 관광 부문도 있고 그런 이 관광 일반 부문도 있고 여러 개로 나눠져요. 관광 부문도 관광산업 활성화 프로그램도 있고 관광지능 기반 확충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게 그 과거 말로 따르치면 이게 장, 관, 항, 목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 분류 기준을 따지면은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면은 항이라는 얘기예요. 장관 항목 할 때 이 문화장애, 문화 및 관광장애, 관광관해 그리고 관광산업 활성화 항에 속한다라는 것이 프로그램이라는 의미인 거고요.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장관 항목이라는 그 분류 체계에 그런 어떤 하나의 항이 예산에서의 우리 프로그램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항은 또 나중에 이게 더 확대돼가지고 세부 사업 단위까지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 이 관광지능 개발기금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당연히 관광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프로그램, 관광지능 기반 확충이라는 프로그램, 국내 관광 또는 외래 관광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금액이 큰 것은 뭡니까? 이 중에서 가장 금액이 큰 것은 국내 관광 활성화에 한 해에 올해도 한 8,600억 원. 국내 관광 활성화에 한 8,600억 정도를 쓰는 것이 바로 관광지능개발기금의 이런 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관광지능개발기금이 뭐 하는 거지? 국내 관광 활성화 사업에 한 8,600억 정도 쓰는 거고 외래 관광객 유치하는데 한 2,500억을 쓰는 것이 바로 관광지능개발기금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이 증감률을 한번 보시는 거가 더 이해도가 좋아요. 얘는 제가 어떻게 구했냐면은 2년 동안에 19년부터 20년, 21년 2년 동안에 30% 늘어나는 거고 얘도 2년 동안에 80% 늘어났으니까 굉장히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관광산업 활성화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950억을 썼는데 21년도에 1,700억을 쓰니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1년에 80%, 2년에 80%, 1년에 20% 정도 증가했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자체에 주는 사업이 바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라고 했잖아요. 지자체에 주는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도대체 어떤 사업을 지자체한테 주고 있을까라고 보면은 관광 관련된 사업을 전라도에 줄지, 강원도에 줄지, 충청도에 줄지 정하는 거가 있고요.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을 줄지, 그리고 체육 관련된 사업을 줄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관광 관련된 사업이라면 관광지능 기반 확충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속한 사업, 그리고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예술지능 생활화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창의적 문화 정책 구현, 콘텐츠 산업 육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이름만 들으면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감이 안 오시잖아요. 왜 감이 안 오냐면은 아직까지도 세부 사업까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이제 세부 사업이 나오면은 이름만 들어도 대강 어떤 사업이구나라고 그냥 대강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추상화 수준이 아직까지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추상화 수준이 높아서 대체 이게 뭐 하는 사업인지는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하지만 우리는 전체 큰 규모의 자원 배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프로그램 단위로 이해하시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돈을 얼마나 쓰고 있어요? 한 6천억 정도 쓰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큰 돈은 뭡니까? 가장 큰 돈은 이
여기서 그 요약이라는 거는 제가 그 소개, 그 소개라고 합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이 국토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많이 쓰고 있는 돈은 이 돈이 많이 쓰고 있네요. 예술진흥 및 생활화 같은 데다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 3천억 원, 2,900억 정도 쓰고 있으니까요. 여기다 돈을 꽤 많이 쓰고 특히 증감률이 굉장히 높죠. 2년 동안 2,800%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거니까 19년도만 하더라도 98억밖에 안 썼거든요. 98억밖에 안 썼는데 지금은 한 2,900억이나 쓰니까 이거는 뭐 2년 사이에 이렇게 급격하게 되는 프로그램은 대단히 이례적일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 지역 예술 사업에 대해서 과거보다 이 사업에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국무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새로운 사업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아졌구나라는 사실을 미리 안다라면은 미리 알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왜냐면은 올해 예산이잖아요. 올해 예산은 뭐 작년 9월 달부터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작년보다 금액이 10배 이상 늘어났구나라는 사실을 작년부터 알고 있으면은 그런 관련된 어떤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을 테고 내가 올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뭔가 준비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체부가 하고 있는 지역산업, 지역 문화 관련된 돈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그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을 제가 쭉 나열을 했어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뭐 말 그대로 체육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금이겠죠. 그 아까 말 스포츠 토토에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기반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말 나온 김에 그 돈이요, 우리 국가가 돈이 없어서 항상 못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그 생각은 착각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그건 케바케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항상 모든 부서는 우리는 돈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 말은 거짓일 수도 있고 참일 수도 있고 그건 케바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 부대가 제일 빡셌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진짜 빡센 부대일 수도 있고 사실은 빡세지 않은 부대이지만 자기만 그렇게 느끼는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서는 돈이 없다라고 말을 대외적으로는 모든 부서가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건 참일 수도 있지만 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고민인 부서도 많아요. 이 쌓이는 돈을 도대체 어떻게 쓸까라고 저는 이런 특히 어느 부서냐면은 이런 국민체육진흥기금 쪽에다가 돈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저도 이게 재정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이 많은 돈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아요. 돈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정말 돈이 썩어나고 있어요. 돈이 썩어나고 이것을 그들의 고민은 뭐냐면은 이 돈을 제한된 예산 하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자가 그들의 고민이 전혀 아니고요. 이 많은 돈을 도대체 어떻게 다 써야 될지가 그들의 고민일 정도로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스포츠 토토가 너무 많이 수입이 들어온다니까요. 우리 처음에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로또보다도 스포츠 토토가 그렇게 돈이 많을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어디에다가 돈을 준다는 것은 무슨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다 쓰는 거잖아요. 정부 모든 부처가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1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재부한테 예산 요구서를 올려요.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10억을 주세요라고 기재부한테 예산 요구서를 올리면은 기재부가 보기에 이것이 한 10억 정도 써야 된다라고 하면 10억을 주는 거고 10억은 너무 많다. 9억만 써라라고 하면 9억을 주는 거고 그런 식으로 다 쓰는 거가 일반적인 예산 구조인데 그런데 기금 사업을 하는 부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 수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원래 토토를 하면 한 1조 원 정도 벌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2조 원 이상을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입이 갑자기 2배가 늘죠? 그러면은 이 늘어난 수입을 어떻게 해요? 다른 부서에 뺏기기는 싫죠? 다른 부서에 뺏기기 싫으면은 정말 필요 없는 쓸데없는 사업이라도 내가 강제로 기획을 해서 이 많은 돈을 써야지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전혀 돈이 없잖아요. 이거는 돈이 없는 부서도 있는 건 사실인데 돈이 넘쳐나서 걱정인 부서도 있는데 특히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은 그렇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은 것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인 거고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돈이 그냥 여유자금 운용만 하는 것이 5천억 원이에요.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5천억 원이 그냥 여유자금 그냥 운용만 하고 있는 것이 5천억 원이니까 여기는 정말 돈이 썩어 넘치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여유자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가장 큰 돈은 뭐예요? 가장 큰 돈은 그냥 돈 굴리는 일, 기금 간 거래도 이것도 그냥 돈 굴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얘랑 합치면 얼마예요? 1조 원이 넘죠. 1조 원이 넘는 그냥 현금을 아무 사업도 하지 않고 그냥 돈놀이만 하고 있는 이게 국민체육진흥기금인 거고, 그러면은 기재부가 뭐라고 해요? 아니 너네 그냥 돈놀이만 하고 있는 돈이 1조 원이나 되면은 이거 너네 돈 너무 많지 않아? 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자기도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사업을 별로 불필요한 사업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인 거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들을 하냐? 국제 스포츠 역량 강화라는 사업도 하고, 생활체육 육성이라는 사업도 하고, 장애인체육 육성 사업도 하고, 전문체육 육성 사업도 하는 건데, 전문체육 육성이라면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 그리고 장애인체육 육성은 장애인체육, 그리고 생활체육 육성 말 그대로 생활체육 같은 거에 돈을 써요. 가장 많이 돈을 쓰는 건 얼마예요? 어디예요? 생활체육 육성 하는데 6,800억 정도 쓰고요. 그리고 엘리트 스포츠인들을 위한 데다가 한 3,900억 정도 쓰고, 그리고 가장 많은 거는 그냥 돈놀이 하고 있는 거. 한 1조 원 정도는 쓸데를 못 찾아서 돈놀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이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도대체 뭐 하는데 돈을 쓰냐? 그냥 여유자금을 가지고 돈놀이 하고 있는 것이 한 2천억 정도 돼요. 1,900억이니까 2천억 정도 되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화체육진흥기금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뭐밖에 없어요? 예술의 창작, 그리고 향기의 확대라는 프로그램. 이것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건지 이것만 보면 이해 안 되지만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세부사업 단위로 다 나오니까 지금은 예술의 창작 및 향후기의 확대라는 알지 못하는 프로그램에다가 한 3천억 정도 쓰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2년 동안 20% 늘고 1년 동안 15% 늘고 있으니까 이것도 돈이 많이 늘고 있죠. 그리고 지역신문발전기금 같은 경우도 따로 이거는 지역신문 같은 데다가 돈 주는 기금인 거고요. 이름만 들어도 그냥 당연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특별회계라는 특별회계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딱 구체적인 사업 한두 개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특별회계인데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하는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회계인 거고요. 이 금액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죠. 19년도부터 21년까지 2년 사이에 80% 늘었으니까 굉장히 금액이 크게 늘고 있는 그런 거고요. 언론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이 언론사에다가 돈 나눠주는 사업들, 그리고 영화발전기금, 영발기금 같은 경우는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죠? 보면은 그냥 놀고 있는 돈이 영발기금도 굉장히 많아요. 영발기금도 놀고 있는 돈이 한 1,800억 정도 있거든요. 저는 이런 거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코로나 때 영화인들 거의 수입이 없다시피 하고 굉장히 힘들대잖아요. 힘들다고 얘기를 못 들어보신 분들도 그냥 상식적으로 영화인들 얼마나 힘들 거라고 뻔히 짐작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화인들이 힘든데 그 영화인들을 위해서 뭘 할 수가 없다. 자, 돈이 없어서 못할까요? 아니라니까요. 돈은 넘친다니까요. 저는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 여기저기 회의를 하면은 저희 민주당이랑 기재위원장이랑 같이 이렇게 회의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난 굉장히 화를 낸 게, 도대체 그러면은 지금 이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증세를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증세도 다 좋은데 이미 있는 돈부터 쓴 다음에 증세를 하든지 말든지 해라. 이미 돈이 썩어서 넘치고 있는 데는 그대로 놔두고, 이 코로나가 오면은 나한테 재정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참에 재정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무슨 개뿔 재정개혁은 하나도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뭐 이 시대에 뭐 무슨 증세 얘기를 하냐라고 해서 제가 사실 조금 화를 냈거든요. 그 화를 내면서 든 예시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영발기금. 영발기금에 지금 돈이 없어서 영화인들 복지 못 쓰는 게 아니다. 돈은 여기 있다. 여기 자금에 2천억 원이나 있다. 2천억 원이나 있는 거를 그냥 돈놀이 하면서 돈이 없어서 우리 못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전부 다 뻥이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약간 벗어나긴 합니다만 또 제가 화를 내면서 하나 예시를 든 거가 뭐냐면은 그 장애인 취업, 그 장애인 취업기금인가? 장애인 왜 이름이 갑자기 안 떠오르지? 아무튼 그 장애인 취업기금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기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기업들이 장애인들을 의무 고용을 해야 되는 법으로 있거든요. 의무 고용을 하지 않으면서 과태료를 내야 돼요. 그럼 과태료를 내는 그 수입이 그냥 넘쳐나고 있어요. 왜? 장애인 의무 고용을 안 세우고 고용을 하지 않고 그냥 이걸 과태료를 그냥 돈으로 때우니까 거기서 돈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런데도 돈이 얼마나 넘쳐나냐면 21년도에 그 장애인 취업 그 기금에 있는 돈이 현금이 1조 원이 넘더라고요. 1조 원이나 넘는 돈을 돈놀이만 하고 있고, 그냥 장애인 관련 대책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뻥을 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그 관련들의 말이 뻥이라는 사실은 최소한 여당이나 청와대는 알아야지. 무슨 소리냐, 여기 1조 원이나 있는데 왜 돈이 없다고 사업을 못하냐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거는 이게 1조 원이나 넘는 돈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답답한 게. 그래서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영화발전기금 같은 데다가 이 2천억 원이나 있습니다. 2천억 원이나 돈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은 뭐예요? 콘텐츠 산업 육성이라는 프로그램 하나만 하고 있죠. 여기에 한 1,000억 원 정도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열심히 많이 늘어나고는 있어요. 2년 사이에 60%나 늘었으니까 굉장히 크게 많이 늘어난 거긴 하지만, 그렇지만 여유자금은 아직까지 굉장히 많다. 여유자금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영화발전기금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일반회계예요. 일반회계. 드디어 일반회계인데, 일반회계는 뭐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게 일반회계인 거고, 일반회계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이 모든 그런 보통예금 통장이니까 모든 수입이 다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거고 모든 지출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반회계에서 이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데, 근데 그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체육 사업은 아까 말했던 그 체육진흥기금에서 다 하고 있어요. 왜냐면 체육진흥기금이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회계 수입은 우리가 내는 세금이잖아요. 기금은 우리가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런 부담금 같은 거죠. 뭐 무슨 토토를 살 때 부담금, 아니면 강원랜드를 갈 때 부담금, 아니면 외국에 갈 때 내는 부담금, 세금이 아니잖아요. 세금이 아니라 각각의 그런 부담금이지만 일반회계는 정말 우리가 내는 세금이에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일반회계에 재원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체육 사업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저쪽에 스포츠 토토에 돈이 너무 많아서 그냥 그 기금 가지고 체육 사업을 다 떼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일반회계, 우리가 내는 세금 가지고 하는 사업은 뭐냐면요, 관광 사업도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까 관광산업은 무슨 돈을 해요? 그 관광진흥기금 있었잖아요. 관광진흥기금 그 외국 갈 때 그리고 나가는 돈 가지고 관광 사업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일반회계를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문화예술 사업이다. 대부분 문화예술 사업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도대체 어떤 문화예술 사업을 하냐? 저작권 일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문체부에 속한 이 산하기관들 있잖아요. 이 산하기관들한테 돈 주는 것은 일반회계로 돈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산하기관에 속한 이 산하기관은 도대체 문체부가 일반회계를 통해서 얼마를 우리 기관한테 주는지에 따라서 목숨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런 뭐 그런 뭐 기준은 뭐 솔직히 형식적인 기준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다가 돈을 150억을 줄지,
아니면은 이런 국정 현대미술관에다가 500억을 줄지, 이거는 이게 바로 정치예요. 예산은 결국 정치거든요. 예산은 결국 정치여서 제가 가끔 한글박물관도 예산은 정치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할 때 가장 황당한 질문이 뭐냐면은 지방 의원님들 강의가 자주 해요. 근데 딱 의원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러면은 한참 막 다 열심히 들어놓고서 이 중에서 좋은 사업은 뭐고 나쁜 사업은 뭔지 나보고 찍어달래요. 그러면은 의원이 예산은 정치예요. 이것이 좋고 나쁘고는 전문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정하는 거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되는 사업이다라고 하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한 2배 예산을 늘려야 된다라고 정치적으로 정하는 거지, 전문가가 여기에다가 2천억을 줘야 된다, 여기다가 4천억을 줘야 된다라는 말은 이거는 저는 들을 필요가 없다. 전혀 들을 필요는 없진 않지만 그건 정치적으로 정하는 것이다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산 정치예요. 예산 정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책방송국에다가 200억을 쓸지 콘텐츠 산업에다가 국성에다가 5천억을 쓸지는 이거는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정하는 거고, 최근에 가장 많이 늘고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가장 많이 늘고 있는 거는 이 일반회계 중에서 한글박물관이 한 2년 동안에 35% 늘고, 여기는 어디야? 국정홍보기획에다가 한 2년 동안에 한 50% 정도 늘었다라는 사실을 보면은, 이런 거는 참 저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부럽다라고 하면서 국정홍보기획에다만 2년 동안에 52%, 내년도에만은 33% 늘었다라는 거는, 이거 가지고 돈 없다라고 하면서 너네 국정홍보만 쓸 돈만 넘치냐라고 저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여지라고 보고요. 가장 많이 준 데는 어디죠? 가장 많이 준 데는 마이너스 50%.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에 마이너스 50%를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주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코로나 때문인가, 아니면 뭔가 민속박물관, 아무튼 뭔가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그냥 사연 없이 그냥 운영하고 있는 형태가 작년, 재작년 똑같은데 그냥 이렇게 금액을 50% 줄이거나 그런 일은 없고요. 국립국어원 같은 경우도 19년도 같은 경우는 320억 쓰다가 20년도에 엄청나게 줄었다가 21년도에는 다시 많이 늘어나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체 일반회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일반회계에서 이런 돈을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체육에도 일반회계에서 조금 쓰긴 해요. 조금 쓰긴 하는데 금액을 보시면은 아까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쓰는 거랑 규모가 완전히 낮죠. 왜냐면 일반회계에서 쓰는 체육이라는 것은 한 10억 원, 1억 원 정도밖에 없죠. 근데 아까 같은 경우 어땠어요? 아까 같은 경우는 이 국민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단위가 1,000억 원 그러잖아요. 1,000억 원만 몇천억 원 단위인데, 일반회계에서 이 체육 관련 쓰는 돈 같은 경우는 규모가 10억 원, 1억 원, 2억 원 그랬으니까 사실상 모든 체육 사업은 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프로그램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각각 뭐였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맨 처음에는 이게 처음 한 페이지였었죠? 이게 처음 한 페이지의 문체부 예산의 모든 것이었어요. 얘를 이렇게 확대하니까 어디까지 확대했어요? 프로그램까지 확대했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세부 사업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전체 세부 사업에 나오는 거고요. 관광기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세부 사업 이게 다예요. 없어요. 이거 말고는 다른 돈, 이런 거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정부는요, 예산에 있지 않는 사업은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이건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국회에서 땅땅땅 해서 예산안 10일을 통과하지 않는 데다가는 이런 거 쓸 수 없었으니까, 우리 관광진흥기금에서 이 사업 말고는 한 푼도 쓰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여러분 보시기 편하라고 이 금액 큰 순서대로 쫙 소팅을 했어요. 그래서 관광진흥기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세부 사업을 하나도 빠짐없이 금액 순서대로 쫙 소팅을 한 거고요. 가장 큰 건 뭡니까? 그냥 6천억 원짜리 융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관광진흥기금이 쓰는 것이 아까 얼마였죠? 1.6 정도 되겠죠. 1.6조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사업 하나에 6천억 원을 쓰니까 그냥 뭐 한 3분의 1 이상은 138에 3분의 1 이상은 그냥 저 관광산업 융자를 하는데 관광진흥기금이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융자 사업은 말 그대로 융자 사업이에요. 돈을 빌려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해요. 자, 제가 100만 원을 빌려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뭐 한 5만 원을 그냥 드릴까요? 라고 하면 뭘 선택할 거예요? 당연히 5만 원 받고 퉁치는 게 낫지. 저한테 100만 원 빌리면 저는 이자까지 쳐서 받을 거거든요. 저 채권 출신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당연히 100만 원 저한테 받느니 그냥 5만 원 저한테 그냥 현금 받는 게 훨씬 이득이잖아요. 말 그대로 정부도 그러니까 이 정부도 그냥 6천억 원을 빌려주는 것보다 그냥 1,000억 원이 아니라 그냥 100억 원 정도 그냥 받는 게 관광산업에도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6천억 원을 융자를 해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산서상에서는 6천억 원을 지출한다라고 그냥 표현돼요. 근데 그냥 100억 원을 그냥 보조금을 줘도 예산서상에서는 뭐라고 표현돼요? 그냥 100억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 금액은요. 융자 금액과 보조금 금액을 그냥 합쳐서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같은 경우는 조금 선심을 쓰는 척 하고 싶으면은 뭐 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융자 6천억 원 하면은 우리가 관광산업에다가 6천억 원이나 돈을 썼습니다라고 홍보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대단히 돈 많이 쓴 거 아니에요. 융자금이 6천억 쓴다는 것은 보조금 100억 쓰는 것보다 훨씬 적은 돈 쓰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차라리 그냥 보조금 100억 받는 게 낫죠. 융자금 6천억 받는 것보다. 자,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에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관리를 해요. 이게 참 이상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다른 OECD 국가들 같은 경우는 융자 사업이랑 보조금 사업을 그냥 합쳐서 2,200억 썼다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냥 융자를 2천억 원 하고 보조금 200억을 썼는데 합쳐서 2,200억이다 라고 말하면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를 두 개를 이런 식으로 합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두 개를 그냥 합쳐서 표현해요. 합쳐서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됐죠. 뭐 중소기업에 뭐 5조 원을 썼습니다. 뭐 문화예술인에게 1조 원을 썼습니다라고 말하고 뭐 대기업에게는 뭐 3천억 원 썼습니다. 그러면은 아 중소기업에는 5조 원 쓰고 대기업에는 3천억 원 썼구나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대기업 그런 예를 들어서 쓴다라는 것은 대부분 그 세금 감면이거든요. 뭐 3천억 원 세금 감면 해줬다는 얘기는 그대로 현금 3천억 원을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중소기업 5조 원을 썼다는 것은 융자 5조 원을 했다는 것은 5조 원을 빌려주고 약간의 이자를 받아서 물론 시장금리보다 훨씬 작은 이자를 받는 건 맞죠. 시장금리보다 훨씬 작은 이자를 받긴 하지만 그래도 5조 원 빌려줬다가 약간의 이자를 맞춰서 5조 원까지 다시 받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중소기업에는 5조 원을 썼고 뭐 문화예술에게는 1조 원을 썼고 대기업에게는 3천억 원을 썼다라고 정부가 홍보를 하면 우리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이 3천억 원이 이 1조 원이 융자인지 아니면 그냥 보조금인지 그냥 써서 없어지는 돈인지 다시 줬다가 다시 갚는 돈인지 이 두 개는 확실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건강진흥기금이 1.6조 원을 쓰지만 사실은 뭐다? 융자 금액이 6천억 원인 거고요. 그리고 그냥 이 돈놀이 하고 있는 거, 그냥 갖고 있는 돈이 얼마예요? 그냥 2천억 원 합쳐서 3천억 원이죠. 그래서 융자 금액 6천억 원 합쳐서 3천억 원이니까 이 세 개만 합쳐서도 9천억 원이죠. 그냥 1.6조 원 중에서 0.9조 원, 9천억 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융자하고 그냥 그냥 현재 이 적립금을 이자놀이 하고 있는 사업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은 뭐예요? 조직 운영비. 조직 운영비가 제일 큰 사업인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관광 창업 지원, 뭐 벤처 육성, 뭐 외래 관광 유치하는 게 560억, 뭐 국내 여행 활성화 지원 410억, 뭐 이런 식으로 쭉 있고요. 마이스 산업 뭐 300억. 마이스 산업 뭔지 아세요? 예, 뭐 국제회의 유치하는 사업, 그리고 전시 뭐 그런 거를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순서대로 쭉 나열을 했어요. 가장 큰 사업인 6천억 원 융자하는 사업부터
이 금액 순서대로 쭉 해서 나머지 3억 8천만 원짜리 영화 로케이션 시범 지원까지 영화 로케이션을 지원하는데 3억 8천만 원 쓰는 거가 이것이 바로 건강진흥기금의 전체 단위다. 그래서 이 표만 보시면은 건강진흥기금의 실체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표가 바로 이 표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예치금 중간중간에 하는 거 좋아합니다. 예치금이나 예. 융자 지원도 이게 예. 한도가 딱 얼마 이상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 게 있는 거 아니야? 한도 얼마, 이상 해야 된다라는 게 그런 거는 없고요. 일단 융자 지원 같은 경우는 한 어느 정도 이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없지만 그냥 이것도 정치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융자는 한 6천억 원 정도 융자를 해주자, 5천억 원 정도 융자를 해주자라고 정치적으로 정하는 거고요. 예치금은 이것은 조금 정치적으로만 정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예치를 해야 될지 약간 좀 이게 계산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이거는 각각의 기금이 갖고 있는 성격에 따라 달라요. 어떤 기금 같은 경우는 1억 원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예치되는 금액이 한 2억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금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기금 같은 경우는 한 1억 원 정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1,000만 원 정도만 은행에 계속 넣어놓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도 그런 좋은 기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금의 성격상 보통 이런 사업성 기금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이 한 1조 원 정도 한다면은 한 5천억 원 정도, 한 0.50% 정도는 그냥 계속 이 현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성 기금 같은 경우는 1조 원 정도 사업을 하는데 한 1조 원 이상 그냥 현금을 예치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조금 기금의 효율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약간 일반적이긴 해요. 그런 의미에서 건강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 규모가 한 1.6조 원 정도 됐잖아요. 1.6조 원 정도 됐는데 이렇게 예치하고 있는 돈이 한 3천억 원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 뭐 약간 돈이 조금 많은 정도로 평가가 되는 기금입니다. 뭐 아주 돈이 많은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화발전기금처럼 사업은 요거밖에 안 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쟁겨놓고 있는 거는 비효율적이잖아요. 영화발전기금은 그렇고 이 건강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여유자금 운용 규모를 보면은 그냥 조금 약간 많다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 쉬는 시간에 굉장히 사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들어왔어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도대체 이 사업 중에서 내 인건비나 우리 조직이 도대체 어떤 사업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인데 그 첫 번째 단계를 아시는 것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까 처음에 이 강의 소개할 때 뭐 예산서, 뭐 결산서 잘 공개도 안 되고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공개되어 있어요. 저는 차라리 예산서, 결산서는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서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는 게 차라리 더 큰 문제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우리 홍수 때 제일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홍수 때? 물이 제일 부족해요. 깨끗한 물. 그렇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홍수 때 제일 부족한 건 깨끗한 물이라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거예요. 홍수 때 구하기가 이 깨끗한 물 구하는 거가. 마찬가지로 그렇거든요. 예산 결산도요. 무슨 홍수처럼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걸 중에서 내가 알아야 될 정보를 여기서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능력인 거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했을 때 도대체 우리 조직이 도대체 어떤 회계에 어떤 사업을 통해서 우리 조직이 굴러가고 있고 그리고 내 임금이 도대체 어떤 회계에 어떤 사업을 통해서 갖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급선무인데 이게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 관광진흥기금의 가장 큰 사업은 관광공사 운영비잖아요. 관광공사 운영비고 관광공사 운영비 사업을 더 요 세부 내역을 보면은 여기에 그런 인건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직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보통 예산서에서 나오는 인건비는 그냥 공무원 인건비를 뜻하는 거지 공무직 인건비는 그냥 인건비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고 이거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나쁜 것만은 아니고 그리고 회계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또 이상한 것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쁜 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 있는 캡이 좀 굉장히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뭐 이 전용하는 것도 사실상 못하고 인건비로 이게 예산 편성 항목이 픽스가 된 순간에 뭐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바꾸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는데 월급이 인건비에 속하지 않으면 뭔가 투쟁을 통해서 바꾸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근데 안정적이진 않아요. 안정적이진 않지만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건 뭐 투쟁을 안 하면 정말 영원히 될 수도 있고 투쟁을 잘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여서 장점이자 단점이 우리가 받는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에 속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질문 있는데. 예, 질문 중간중간에 하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문체부 예. 부서부 제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 문체부 인건비가 그 운영비 내에 상용임금의 일부, 예. 기본 경비의 일부, 예. 문체부 향유권 사업의 일부 다 찢어져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같은 예를 들면 한 건물에 미화원이 10명이면 예. 5명은 운영비 상용 임금으로 받고 그렇죠. 2명은 기본 경비로 받고 예. 예. 3명은 향유권 사업으로 받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임금 교섭을 할 때 예. 운영비는 돈이 많아. 예. 예. 그런데 기본 경비는 돈이 없어. 예. 이런 것 때문에 다 임금이 하향 평준화되거나 예. 예, 중앙도서관의 경우에는 시설조합원들은 운영비에서 받아요. 예. 예. 미화원들은 기본 경비에서 받아요. 근데 올해 예산에 기본 경비를 아껴 쓰라고 했다는 예. 거예요. 예. 그 기본 경비는 돈이 없어서 올해 중앙도서관 미화원들의 임금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귀에 못이 박히 듣는 얘기가 뭐냐면 칸막이를 못 넘는다라고 그렇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예. 예. 그러니까 칸막이의 기준은 어디까지이며 예. 예. 실제로 못 넘나드는 것인지 예, 예. 이런 게 궁금합니다. 참 칸막이 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한국 관광 콘텐츠 활성화 사업이 있고 무슨 생태 녹색 관광 육성 사업이 있으면요. 어떤 사람의 인건비는 사실상 관광 콘텐츠 활성화라는 사업에 속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녹색 관광 육성이라는 그 사업에 내 임금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무직은 임금 체계가 너무 복잡해서 근데 이게 어떤 원리냐 어떤 원칙이냐라고 물어보면요. 불행히도 원리도 없고 원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경로 의존성 말고는 없어요. 경로 의존성. 그냥 경로 의존성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다 보니까 된 거다. 경로 의존성인데 이게 예산 동의는요. 그냥 논리보다는요. 가 그 사실을 설명하는데 훨씬 더 많은 것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사실 아사리판이라고 전문용어로 아사리판인데 참 그게 논리가 없어요. 맨 처음에 그냥 출국 납부금 징수 위탁 사업을 통해서 공무직을 임금을 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계속 그냥 처음에 그냥 그 사업이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해가지고 이 공무직 빨리 채용을 하고 그 사업비로 줬는데 이것이 그냥 하다 보면은 그게 그냥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논리도 없어요. 원칙도 없고. 근데 한번 그렇게 굳어지면은 이게 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바꾸기 어려워서 어떤 사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출금 납부금 징수 위탁 예산이 원래는 작년에는 200억이었는데 올해는 100억으로 깎이고 어떤 사람 인건비는 한 스타일 육성 지원인데 작년에는 100억이었는데 올해는 200억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사실상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업무는 그냥 비슷한 업무를 해요. 이 예산 분류 체계만 바뀌고. 그런데 이게 불행한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업은 오르고 이 사업은 내려갔을 때 이게 상향 평준화가 되면 좋은데 하향 평준화되는 경우가 많죠. 하향 평준화되면은 지금 이 돈은 뭐 이런 돈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내가 100만 원인데 갑자기 이쪽 사업에는 돈이 많았다고 해서 200만 원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참 어려워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 현실이긴 한데 이 계정을 넘기기가 참 이게 뭔가 구조적으로 최소한 이걸 다 파악은 다 되나요? 이게 나의 임금이 우리 조직의 돈이 도대체 어떤 회계에 어떤 이 세부 사업 이름으로 갖고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거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파악한 다음에 뭐 어떻게 뭐 이거는
그냥 원칙도 없고요. 그냥 정치적으로 이거는 투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는 어차피 사실상 이 조직 입장에서는 그냥 같은 업무다. 같은 업무인데 이거를 각각의 다른 식으로 빼놓으면 비효율적이다라는 사실을 뭐 이거는 뭐 원칙이 없어요. 뭐 루트가 없어요. 그냥 그것을 계속 이게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주장은 두 가지 통로를 다 하세요. 첫 번째는 해당 부처는 물론인 거고 해당 부처뿐만 아니라 좀 국회로 찾아가서 약간의 국회의원들한테 말통하는 국회의원이랑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기는 해요. 근데 국회 찾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임위 간사. 상임위 간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국회 하수가 뭐냐면은 자기 지역구 의원 찾아가는 사람이 제일 하수고요. 지역구 그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은 이거는 뭐 정책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사무실 찾아가는 사람이 가장 하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 문화체육위원회 간사실에 찾아가셔야 돼요. 간사실. 그래서 간사실에 가서 의원 꼭 만날 필요 없어요. 의원 어차피 실무는 안 하니까 그 간사실에 있는 보좌관 한 명 정확하게 명함 전화번호 교환하시고 그 보좌관이랑 어떻게든지 좀 이게 말을 통하는 사람 찾아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가 그래도 우리나라는 위에서 좀 찌르는 게 좀 편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 사람은 알아주셔야 돼요. 누구? 이거 담당 주무관. 그 사업 내가 도대체 어떤 세부 사업에 속한 돈을 받고 있는지 파악하셔야 되고 이 세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부서 주무관이 있어요. 그 주무관 이름이랑 연락처는 무조건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상임위원회 간사실 보좌관 연락처 이름은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시는 것이 이 시작이에요. 그 공중전의 시작입니다. 공중전은 이 세 명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혹시 그 각각의 이 세부 사업의 담당자 이름 같은 경우는 알고 쉽게 알 수 있어요. 전화해서 그 물어보시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문제는 바뀌는 게 문제지, 한 1, 2년마다 바뀌는 게 문제지, 그냥 물어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이 정확한 이 세부 사업 명칭은요, 이거는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은 이상 바뀌지 않아요. 뭐 가끔 바뀌긴 하지만은 그건 대단히 이례적인 거고, 그래서 이 세부 사업 명칭을 정확한 세부 사업 명칭을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우리 그 균형발전특별회계 있다고 그랬죠?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문체부가 지역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균형발전특별회계인데요. 제일 큰 돈은 2,500억짜리고 두 번째 큰 돈은 1,800억짜리 이거 두 개가 거의 다예요. 이거 두 개가 다고 나머지는 뭐 약 40억, 10억, 1억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가장 큰 거 이 두 개가 다인데 문화시설 확충이랑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이 이 두 개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문화관, 문화복지관 같은 거 하나 짓는 거고 얘는 그 체육시설 있잖아요. 이런데 체육시설을 짓는 거고 그래서 문체부가 이번에는 뭐 전라도 광주시 무슨 구에다가 체육시설 하나 지어지고 내년도에는 경상도 뭐 무슨 어디에다가 뭐 사천시 뭐 어디다가 체육시설을 지어주는 거를 이 판단하는 것이 문체부가 하는 거고요. 그게 가장 금액이 굉장히 크고 1,800억이나 되고 그리고 문화시설 확충 그러니까 이런 것이 금액이 굉장히 가장 크고요. 그거 말고는 이런 뭐 도로 지원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충청 유교 문화관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지역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사업에 따라서 자기 조직과 자기 임금이 이 사업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제일 큰 거는 그냥 돈을 굴리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돈이 제가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아까부터 말씀드렸고, 갖고 있는 돈이 1조 원이 넘어요. 그냥 굴리고 있는 돈이 1조 원이 넘고, 이거는 지나치게 많은 돈인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돈 같은 경우는 그냥 체육센터를 짓는 거가 한 2,700억 정도 굉장히 큰 돈인 거고 그리고 나서 뭐 선수 지원하고 뭐 이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큰 사업 금액인 2,600억부터 이 금액 순서대로 쭉 나열을 했더니 뭐 태권도 진흥에 1,880억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뭐 체육인 복지 사업에 뭐 70억 원 뭐 이런 식으로 쭉 있고 이런 인건비 같은 게 있지만 이런 인건비는 사실 우리 인건비랑 별로 그렇게 연관성이 없을 확률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인건비 항목으로 이게 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여기 있는 인건비는 말 그대로 그냥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그 국민 그 공단 이름 뭐죠? 국민체육공단? 무슨 체육공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공단 사람들, 그 정규직 인건비를 보통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하나하나 뭐 다 이걸로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근데 최소한 이 사업 중에서 의외로 나는 딱 이 사업으로 내 인건비를 받고 있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이 특정한 세부 사업에 내 인건비가 이제 포함되는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이 사업 말고는 단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모든 사업은 제가 다 하나도 빠져나가다 나열한 거니까 이 사업 말고는 이 근거가 있는 사업은 단 하나도 없으니까 분명히 여기 중에 하나가 내 임금이 속하던지인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다 속하지 않으면요, 지자체 사업도 사실 가끔 있어요. 그냥 어떤 기관 같은 경우는 이 중앙정부한테도 돈을 받고 지자체한테도 돈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하나도 속하지 않고 하필이면은 또 이 지방정부에서 받는 돈 가지고 내 인건비가 속할 수도 있는 그렇게 되는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점점 더 복잡해져요. 이거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 거의 아사리판이 되는 건데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데 이 사람 인건비는 중앙정부 사업에서 나오고 이 사람 인건비는 그 지방정부에서 주는 돈에서 나오고 그러면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어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는데 이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다 제일 큰 사업이 그냥 돈 예치하고 있는 거죠. 1,900억을 그냥 이 여유자금 예치하고 있는 돈이고, 가장 큰 거는 문화예술 향유 지원이라는 사업이 1,600억 원, 가장 압도적으로 크고요. 그리고 예술 창작 지원, 그리고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이 한 240억 정도 되는데, 이 돈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240억이니까 상당히 예술인이라면은 굉장히 많은, 웬만하면은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저희 언론진흥기금 그리고 아시아 문화중심 특별회계 이 모든 세부 사업을 다 나열을 했는데요. 이 예치금 여유자금 운용, 말 그대로 여유자금 운용하고 있는 돈이 한 120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미디어에다가 주는 돈 등등 있고, 아시아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이런 지자체한테 주는 돈,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해당되시는 분들만 내가 어떤 사업에 해당되는지를 알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화발전기금. 영화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돈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영화발전기금의 예치금만 1,800억 원 정도 있고, 돈이 1,800억 원이나 있는데 하고 있는 사업 규모는 이거밖에 없어요. 참 엄청난 비율인 거죠. 1,800억이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영화 유통 지원에 200억 쓰고 영화 발전기금 인건비 공단에 있는 사람들 인건비만 보통 말하는 거고요. 영화 정책 제작 지원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발전 기금에 있는 모든 세부 사업이 다 있고요. 지역 신문 발전 기금에 있는 세부 사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기금 운영하고 여유자금 운용하고 있는 거 말고는 하고 있는 사업은 그냥 지역 신문에다가 돈 나눠주는 사업이 유일한 사업이 바로 지역 신문 발전 기금인 거고요. 그리고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건 일반회계라고 했죠. 일반회계 사업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하고 있는 일반회계 사업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은 1,300억짜리 아시아문화 중심 조성 특별회계에다가 돈 주는 사업인 거죠. 보통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경우는 자체 재원이 있어요. 자체 재원이 얘도 자체 재원이 있긴 있지만 자체 재원이 있어서 일반회계한테 돈을 받는 것은
특별회계와 기금의 정상적인 특별회계나 기금은 아니고요. 뭐 일부는 받지만 가장 큰 돈은 자기가 직접 뭐 부담금이든 뭐 자기가 직접 벌어야 되는 거가 특별회계인데 아시아문화 중심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버는 돈이 사실상 거의 없어서 그냥 일반 회계한테 돈을 받는 거 말고는 별로 돈 벌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나올 구석이 없는 아시아 중심 특별회계한테 돈 주는 거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반 회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교육하는데 1,300억 원 쓰고 코리아 펀드에다 출자를 하는 것에 1,000억 정도 쓰고 뭐 이런 한국어 조성 확산 같은 데다가 900억 정도 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국립국악원에다가 440억, 현대미술관에다가 440억, 그리고 이게 운영비랑 인건비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있나요? 국립박물관 인건비에 400억 이런 식으로 여기에 속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여기에 속하신 분들은 오늘 안 오셨나요? 그래서 이런 뭐 콘텐츠진흥원, 뭐 관광개발기금 뭐 이런 데다가 쓰는 돈이 뭐 각각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돈 같은 경우 보면 21년 아니라 21년 확정, 국회 확정이라 별로 금액 변화는 크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사실 국회가 보통 국회 하면 떠오르는 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법이랑 예산이잖아요. 법이랑 예산인데 근데 국회가 법에 대해서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우리 생각보다 국회의 권한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국회 의원실에도 찾아가보고 담당자 찾아가보고 양쪽에다가 어떻게 최대한 우리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말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말을 한다라면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면 저는 국회보다는 이 문체부 담당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실제로 금액 변동을 보세요. 별로 바뀐 사업이 몇 개 없어요. 그냥 거의 그대로예요. 거의 그대로고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바뀐 사업은 많지는 않은데 근데 그래도 그래도 뭐 비정규직이나 공무직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근데 대부분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이 문체부에서 정한 사업이 국회에서 변동되는 일은 정말 드물어요. 정말 드물어요. 거의 금액이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체부 담당 주무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일반회계를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일반회계를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렇고요. 뭐 국립극장 운영비, 뭐 매체활용 정책 홍보, 뭐 KTV 운영 등등. 그래서 우리는 이 세부 사업 중에 어디에 내 급여가 속하든지 우리 조직의 돈이 속하든지는 반드시 아셔야 될 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것이 어디 하나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양쪽 여러 개 사업에게 동시에 속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도대체 이 사업과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조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 인건비가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쭉 나열을 했으니까요. 뭐 국립종합도서관, 뭐 민속박물관, 뭐 어쩌고저쩌고 쭉 세부 사업 단위로 쭉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보시면 돼요. 이 순서대로 제가 쭉 나열을 했으니까 이게 사실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긴 해요.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긴 한데 문제는 이런 형태로 공개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이게 참 예산 자료, 결산 자료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외로 공개는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 알기 어려운 형태로 공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의도적이지 않고서는 왜 이런 형태로 막 PDF로 공개되어 있어서 분석하기가 정말 어려운 형태로 공개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가장 파악하기 편한 자료는 각 회계별로 이 금액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이 예산 구조를 파악하기에 저는 가장 쉬운 자료인데 이런 형태로 공개되는 자료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드렸으니까요. 이 자료적 가치는 굉장히 높을 겁니다. 이 형태로 이 국가 전체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봤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계속 순서대로 쭉 나열을 했어요.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서 뭐 무슨 뭐 이야기 산업 활성화에 뭐 50억 원,
그렇죠. 쭉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야기산업 활성화 같은 경우도 이것이 지자체 매칭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앙정부 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사업이랑 같이 알아봐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돼요. 이걸 하나하나 뭐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다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이론은 없다. 이 모든 세무 사업이 이게 다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보면은 한 1,300만 원, 1,300만 원이 가장 적은 사업이겠죠? 예. 그래서 이게 다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처마다 여러 곳마다 이제 교섭을 실제로 하는데 예. 실제로 예를 들면 공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이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문제가 예. 어느 부처에도 먼저 튀려고 하지는 그럼요. 않는 문제가 있어요. 공무원은 안 튀우면 살아야 된다는 게 공무원의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게 지침이 없으면 안 움직이고 그럼요. 평가 내리는 거는 기재부가 아무 말도 없어서 기재부에 가서 막 계속 잘릴 거라서 이거라서 예, 예. 실제로 보면 기재부가 어떤 소위 말하는 기재부 정부가 어느 정도 방향을 주는 건 저희 뭐 1, 2월 정도다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정부가 어떤 경로를 갖고 판단을 하고 언제쯤 하나요? 예. 좋은 질문이고요. 전체 예산 프로세스는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2월 달에 내년도 예산 편성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일은 뭐냐면요. 각 부처가 그 기재부한테 중기 사업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기적으로 한 5년 중기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은 이런 식으로 대강 왁구를 짤 거고 이 사업은 저런 식으로 대강 왁구를 짤 거다라고 하는 중기 사업 계획을 기재부한테 1월, 2월 달까지 다 보내요. 내년도 중기 사업.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한 5년 정도 중기 사업을 보내거든요. 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받은 중기 사업이랑 그리고 이 어떤 경제 상황이나 이런 내년도 이런 상황을 봐서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보내요. 한 3월달 정도인가? 그때까지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보내면은 그리고 각 부처는 기재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보고 이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짜는 거예요. 5월 말까지. 근데 예산 편성 지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서류인 거고, 그러니까 예산 편성 지침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일괄적으로 일반 운영비는 10% 감액해서 편성해라 라는 식으로 이 지침을 주든지 아니면은 모든 비정규직을 100% 정규직으로 바꿔라 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년도는 이런 안전이 최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안전 쪽에다가 한 2배 정도를 써라 라고 아무튼 나름대로 꽤 구체적인 그런 그 지침을 각각의 부처한테 보내요. 한 3월 말 정도일 거예요. 3월 말 정도로 보내면은 3월 말인가? 헷갈리네. 3월 말. 맞아요. 잘하시네요. 3월 말까지 이 예산 편성 지침을 보내면은 이제 그 지침을 보고 5월 말까지 각 부처가 기재부한테 예산 요구를 하는 거예요. 5월 말에 요구를 하면은 이제 5월부터 8월 말까지는 계속 이게 기재부랑 예산 담당자랑 계속 왔다 갔다 이제 설왕설래를 하고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5월 말에 첫 번째 예산 요구서를 보내고 그리고 6월 말에 두 번째 예산 요구서를 보내는데요. 관례적으로는 5월 말 예산 요구서와 6월 말 예산 요구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사실상 같은 거예요. 그런데 6월 말 예산 요구서와 7월 말 예산 요구서, 7월 말에 3차 예산 요구서를 보내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5월 말과 6월 말에 보낸 예산 요구서는 그냥 기재부의 의견 없이 각 부처가 그냥 원하는 사항이라면은 7월 말에 있는 3차 예산 요구서는 상당히 많이 기재부의 느낌이 관여한 게 7월 말 예산 요구서인 거고 7월 말 예산 요구서는 꽤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 5월 말에 주는 예산 요구서와는 달리.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8월 말에 4차 예산 요구서는 거의 기재부랑 거의 모든 측면에서 합의가 되는 거가 8월 말 예산 요구서고 그리고 이제 8월 말 9월 초에 정부안을 만들어서 기재부가 정부안을 각각의 예산 요구서를 다 기재부랑 합의된 정부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하는 게 이제 8월 말 9월 초가 되는 거고요. 이제 국회에서 이제 공이 넘어가지만 8월 말 9월 초에 이 국회 공이 넘어왔지만 국회는 예산 심의를 하지 않죠. 왜냐면 국감을 하니까. 국감을 계속 다 하고 국감이 다 끝난 이후에 예산 심의를 하는데
그게 바로 한 뭐 10월 말 정도거든요. 10월 말, 11월 초 정도에 이게 예산 심의를 시작을 해서 그리고 나서 12월 2일까지 법정 시한에 끝나는 것이 국회 심의인 거고요. 그래서 국감 기간에 뭔가 예산은 예산이고 국감은 국감이고 따로 분리된 게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세상에 예산과 관계없는 정책은 없잖아요. 다 모든 걸 다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감 기간에는 예산안이 논의가 되진 않지만 그 예산안에 대한 이슈를 뭔가 국감 기간에 좀 이슈를 만들게끔 좀 국회 이 담당자랑 좀 뭔가 같이 정책적 협의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전체 프로세스입니다. 이해하셨죠? 2월 말까지 중기 계획을 보내고 기재부에 그리고 3월 말에 이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보내고 이걸 지침을 가지고 5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보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8월 말에 전체 정부안을 만든다. 그게 예산 프로세스입니다. 예, 아무튼 그 1000페이지가 되는 이 사업 설명 자료를 다 이거 설명하려면은 3박 4일 걸리고요. 그래서 요거는 또 설명 다 들을 필요도 없고요. 다 자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공유를 하셔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좋습니다. 예. 보통 회사에서는 실적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잖아요. 예. 1년이 지나고 나서. 근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선반영을 해야 될 거로 보이는데 그것도 기재부에서 일괄적으로 뭐 내년도 성과급은 몇 프로로 해라 이런 식으로 뿌려지는 건가요? 그리고 성과금이라는 게 공무원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네. 이 성과평가라는 것은 성과금은 아니라 자기 진급하는데 더 중요한 사회에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이 소속하는 현장에서 예. 뭐 연말이 되면 공무원들은 성과급이 어느 정도 나왔다 예. 이제 소문이 돌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공무원들은 하나도 없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예. 그럼 이게 예산에 어떻게 잡혀서 뿌려지는 건지 아니면 아예 뭐 지금 막 아까 말씀하신 거로 보면 인건비 자체로도 안 잡히니까 예. 그냥 사업부 쪽으로 그렇죠. 사업비 명목으로 잡히면은 예. 성과급 자체를 뭐 담당 주무관이 알아서 얘네들이 성과가 어느 정도 낼 거라고 반영을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아예 부각이 돼가지고 그 올라갈 경우가 일단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부처의 사업 성과 평가는 기재부 권한이에요. 기재부가 이 모든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사실상 기재부가 하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 성과 평가는 기재부가 하지만 또 이 자체 내부적으로 성과금 같은 경우는 사업 성과 평가와 뭐 당연히 다르진 않지만 또 그대로 또 따라서 성과금이 주는 건 아니에요. 사업 평가는 사업 평가대로 또 내부 조직에서 그냥 성과금 같은 경우는 또 나름대로의 이게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하는 거지 꼭 사업을 잘했다고 해서 성과금 체계도 아니어서요. 아니 뭐 어떤 형태의 돈이든 예산에 잡혀 있어야 나갈 수 있다. 네, 그럼요, 당연하죠. 그거는 네. 근데 그 돈은 얼마를 줄지는 기재부가 정확하게 정하는데, 근데 누구에게 줄지는 또 기재부 사업 성과 평가에 그렇게 완전히 귀속되는 건 아니에요. 기관에서 예, 부령 기관이 생기잖아요. 예, 기관에서 부령. 예, 네, 반드시 예. 이 부령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라는 건 좀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게 네. 일단 불용은 나쁜 거예요. 불용을 하면 굉장히 나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 쓰려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예. 제로를 시키려고 하는 근데 거니까. 우리 그 명목상의 인건비 말고 실질적인 요 비목상의 인건비, 이 비목상의 인건비는 거의 항상 불용이 돼요. 항상 불용액이 거의 모든 부처에도 이 비목상의 인건비는 불용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원과 현원이 다르기 때문에 불용이 생겨요. 그러니까 정원은 100명인데 현원은 꼭 100명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정원대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현원은 이 정원보다는 조금 적기 때문에 거기 그 차이에서 나타나는 불용은 이건 뭐 방법이 없죠. 뭐 그 불용을 우리를 더 달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문제는 이런 불용은 이건 조금
협상을 해야 돼요. 어떤 부령이냐면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예, 예. 100%를 불용 처리하지 않아도 그럼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게 좀 정치적인 협상의 문제인데요. 이런 정원과 현원 차이 때문에 생기는 불용은 이거는 사실상 우리 손아귀는 꼬아지는 건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불용인데 어떤 불용이냐면은 보통 예산서상에요. 아까 뭐 몇 명 곱하기 뭐 100만 원 곱하기 뭐 몇 달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이게 보통 평균가예요. 그러니까 나는 100만 원 받고 이 사람은 150만 원 받는데 이것의 평균값을 125만 원이라고 정확히 책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불용이 한 푼도 안 생기겠죠. 그런데 그 평균 가격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평균 가격을 하다 보면은 이것을 모자르게 평균 가격을 하진 않아요. 이거 모자라면 인건비 모자라면 이거 큰일 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냥 약간 넉넉하게 평균 가격을 책정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불용이 되는 거죠. 분명히 정원 현원 차이가 아니라 어떤 예산서상으로 나오는 평균 가격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10억 원이었는데 우리 임금을 다 받고 나면은 10억 원이 아니라 9억 8천만 원이면은 한 2억은 불용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 2억은 어떻게 써야 되냐라는 것인데 이것은 목소리 큰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 불용은 이거는 어떻게든지 이거는 꼭 여기서 우리 인건비에서 불용이 났다고 해서 꼭 우리한테 쓰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못 쓰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용이 나와서 그냥 이게 전반적으로 그냥 잉여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 잉여금 누가 갖냐?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그럼 기재부가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농촌진흥청이거든요. 예. 근데 진흥청에서 예를 들어서 그 해에 예. 10억이 남았어요 불용이. 예. 그러면 기재부에다가 10억을 다 예. 불용 처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그거는요 사업에 따라서 그것이 기재부 예. 그러니까 기재부 보조금에서 남은 부령은 100% 토해내야 돼.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 보조금 사업 부령은 토해내야 되는 건데 근데 보조금이 아니라 자기 운영비 부령은 토해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건 뭐 케바케입니다. 예, 질문. 중앙행정기관은 기금이라는 것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 그 기금에 대한 변경, 그러니까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을 할 때 예.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자체 내에서 예. 장관의 권한으로 10% 범위 내에서는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20%. 이게 사실인 것인지. 예, 맞아요. 예. 20% 범위 안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변경 가능해요. 그러면은 고용보험 기금에, 그러니까 저 고용노동부에서는 예. 고용보험 기금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예. 그 고용보험 기금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예. 직종에 대해서는 예. 그 기금 운영 계획 변경을 자체에서 20% 예. 정도 해서 변경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기재부 승인은 필요한가요? 근데 기재부, 그러니까 인건비는 좀 다른데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비목사 인건비만은 몰라도 그냥 아예 그냥 항목상 인건비는 그냥 요거를 올리는 것은 뭐 상당히 사실상 불가능해요. 근데 이게 사업 금액을 올리는 거지, 요 항목상 인건비는 기금 계획을 변경을 해서 올리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사업 문제지 인건비 문제는 아니에요. 기금 계획 변경한다는 건. 그런데 비목상 인건비는 사실 형식적으로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금액을 올리는 것은 가능한데 비목상 인건비 말고 그냥 항목상 인건비는 기금 변경 계획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인건비가 아닌 것이 이득도 있다라고 말한 게 그런 측면도 있어요. 다른 질문. 예산의 이전용에 대한 집행 지침이 예. 별도로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기재부의 지침인 것인지. 일단 이용은 못 하고요. 그러니까 이용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그 프로그램 위를 넘나드는 걸 이용이라고 하는데 이용은 요즘 세상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전용은 있는 건데요. 전용은 뭐냐면은 제가 그 프로그램을 설명해드리고 세부 사업 설명해드렸잖아요. 같은 프로그램 내에서 이 세부 사업에서 돈이 남아서
저세부 사업으로 돈을 쓰는 것을 우리는 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전용은 지금도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런 전용을 하려면은 하더라도 인건비는 전용이 안 돼요. 인건비는 전용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거의 항상 돈이 남는 건데 돈이 남는 이유는 정원과 현원 차이거든요. 근데 정원과 현원 차이 때문에 돈이 남는 거를 갑자기 그걸 가지고 다른 데다 돈 쓰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인건비 전용은 요즘에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불가능해요. 예전에 좀 했었어요. 혹시 그러면 예. 그거에 대한 지침이 딱 정해져 있는 예, 인건비 전용은 안 된다는 지침이 정확히 있어요. 기재부내에서요? 이 기재부가 그 지침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인건비 전용은 요즘 세상에는 못해요. 그런데 항목상 인건비는 전용 못하는데 또 우리 인건비는 항목상 인건비가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이게 또 다르죠. 이게 그거는 좀 달라요. 항목상 인건비는 전용 못하지만 우리 인건비는 또 전용이 하면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예, 한글박물관 같은 경우가 예, 101-01에서 101-01을 예, 증감한 게 있거든요. 예, 예. 이거는 어떻게 전용하는 거죠. 전용을 한 예, 예. 전용은 근데 할 수 있어요. 110-01이 공무원이고 예. 110-02가 기타직 뭐죠? 청원경찰 그런가요? 예. 뭐 그렇게 청원경찰은 사실 공무원 비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하면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는 안 될 텐데.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런 전용 사례가 있어요. 목은 110이고 예. 세목은 같은 목이면은 이게 그러니까 전용이 가능해요. 110으로 들어가 있는 예. 거라서 이제 된다는 예, 같은 목 사이에서는 됩니다. 이게 목을 넘나들 수는 없는데요. 같은 목상으로는 전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면 110이 아니고 예. 사업비에서 110으로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지만 그렇죠. 예. 110에서 들어가는 건 그렇게 110으로 되는 들어가는 예. 거예요. 예. 그러면 목을 넘나들 수는 없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뭐 투쟁을 하든 뭐 예. 사업을 하든 뭔가를 해서 비공무원의 청원 경찰이 비공무원이니까 그럼 사업비로 내려라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질문, 예. 보통 공무원들은 인건비 예산 자체가 인건비 항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요. 예. 근데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예. 결국 경비 안에 인건비, 그렇죠. 또는 사업 예산 안에 인건비로 예, 경비에 있는 경우도 있고 사업 예산에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전용 가능한가요? 그게요, 참 애매해요. 기본 경비 안에 인건비와 예, 예. 인건비 이게 항목 사업, 자체가 사업에 있는 인건비는 이거는 상당히 전용이 가능해요. 이게 그런데 이 경비에 있는 인건비가 이게 애매해요. 이거는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제대로 된다고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그러면은 그 해당 기관의 예, 기관장이라든가 예. 아니면 그 주무부처장의 의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럼요. 예, 이런 애매한 거는 그런 의지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근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애매한 거면은 안 하는 거죠. 뭔가 안 틀려고 가지고 선례가 있는지 옆에가 하는지만 보는 건데 그게 문제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상황이 이게 긍정적으로 말하면 될 수도 있는 건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 공무원들의 이 튀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 많죠. 좋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